그래서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네. 시차를 두고 또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5년 동안 명목 GDP가 최소한 3%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 주가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오르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20, 30% 저평가됐는데 이때 왜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합니까? 이런 저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혜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유동성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근 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돈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얘기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죠. 정말 그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돈을 풀면 뭐해요?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돈이 지금 숨고 있다는 겁니다. 아. 혹시 바닷가 갯벌 같은 데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이런 개들이 많이 있다가 네. MC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갯벌에 들어가면 그 애들이 다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얼마나 넓길래 그 많은 개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처럼 돈이 지금 숨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네.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 2년, 3년 정기예금, 거기서 금리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도 손해보고, 지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그냥 안전자산을 찾아가지고, 정기, 적금, 이런 거에 좀 숨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적금에다 다 넣어버릴 거야 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물에 비해서 돈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흔히들 그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네. 마샬 K라는 것은 뭐냐면은 GDP, 명목 GDP에 비해서 M2 총통화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걸 보면요. 뭐 2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마샬 K가 2기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뭐 97년 외환위기 때 이게 급격히 한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림 보시면은 한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명목 GDP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급등해 버렸어요. 이거 돈을 풀다 보니까 이 돈들이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올 3분기 통계 보면 더 줄어들었을 텐데요. 올 그 1분기 마샬 K가 1.72였었어요. 그런데 2분기 보니까 1.71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GDP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돈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실물에 비해서 돈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정말 그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네. 흔히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샤워실의 바보요? 예, 우리가 그 샤워실에서 이렇게 물을 틀면은 찬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차가운 물이 나오고. 이게 통화정책을 그렇게 온탕nen탕으로 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은 그렇게 통화정책을 해버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적정통화보다도 통화를 한 거의 30%포인트 가대 공급해버렸어요. 많이 극단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 2분기에는 거의 4%포인트 정도 적정통화보다 적게 공급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마샬 K는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심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덜 심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마샬 K도 1분기를 거점으로 2분기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는 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량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물에 비해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통화 증가율이면 통화 지표가 뭐 M1, M2, 뭐 LF, L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그 유동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M1은 협의 통화라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통화예요.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은행의 저축성 예금 이런 것들이 M1에 잡히고요. M2는 뭐 예금 같은 게 정기 적금 같은 게 잡혀요. 유동성이 좀
넓은 게 통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돈이 얼마나 풀렸다 그러면 M2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7월 현재 3,700조가 좀 넘은데요. 예, 그런데 증가율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M2 평단 증가율이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한 13.2% 증가했는데요. 7월 보니까 8%대로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통화 증가율이 좀 늦게 발표돼 가지고 8월, 9월, 10월 가면서 6%, 5% 정도로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통화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아까 마샬 K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M2가 광의 통화잖아요. 예. 정말 다양한 뭐 적금까지도 그리고 유동성 있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적금, 뭐 예금 적금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흔히들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단기 부동자금은 뭐냐면은 은행에 있는 예금 중에서 요구불예금 이거 금리는 낮지만은 언제든지 돈에가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통화,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구불예금보다 이자는 조금 더 주는데요. 이것도 언제든지 은행에서 맡겼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돈들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159조 원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올 7월에 보니까 152조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돈은 M2는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 부동자금은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 돈이 M2는 늘어나고 있는데 M2 구성 요소에서 단기 자금은 왜 줄어들고 그럼 다른 데로 어디로 갔느냐? 그거는 2년 이상 정기 적금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도 손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에도 손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돈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요새 금리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가 뭐 3%, 4% 주는 저축예금 상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여기다 맡기고 기다리자.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단기 부동자금하고 제가 우리 코스피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이 단기 부동자금이 떨어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가도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집값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전망하고 집값 전망할 때는 전체적인 유동성도 중요하지만은 단기 부동자금 증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단기 부동자금이 작년 12월 이후로 절대치도 줄어들었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 시야지에 주식시장도 기웃거리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기웃거릴 텐데 불안하니까 이런 돈들이 은행에 정기적금 2년 이상 정기적금으로 들어와 버리고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돈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지금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 네. 지금 집값마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값이나 주가 전망할 때 이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한국은행 들어가면은 매월 그 발표하니까요. 어디서 탔냐면 한국은행 에코스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경제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죠. M2 들어가면은 M2 구성 요소를 찾아보면은 M2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단기 부동자금 이 증가율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걸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감소하게 되면 주가도 하락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집값도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선행했다는 겁니다. 아, 선행하니까 확실히 이걸 먼저 보면 앞으로를 전망하기도 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네. 시차를 두고 또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월 이거 발표될 때마다 뭐 저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매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네.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실제로 통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보는 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주가 예측도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 직접 찾아서 공부해 볼 만한 지표인 것 같아요. 매월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까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단기 부동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좁게 들어가서요. 주식 투자 자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도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뭐 명목 GDP에 비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M2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주시장에 직접 연관이 되는 단기 부동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좁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고객 애탁금하고 주식형 펀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늘어나요. 특히 고객 애탁금은 줄어들었죠. 네. 작년 8월 달에 고객 애탁금이 물론 LG 엔솔 상장 때문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고객 애탁금이 74조까지 갔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74조 갔을 때 앞으로 고객 애탁금이 100조하고 주가도 뭐 3,500, 4,000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고객 애탁금이 최근에 52조 안팎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고객 애탁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도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형 펀드도 한 92조 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스피하고 고객 애탁금 주식형 펀드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놨는데요. 네. 이게 2007년, 8년에는 한때 28%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 8월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주가가 많이 급락하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 지금 고객 애탁금 주식형 펀드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건데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고객 애탁금 주식형 펀드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주가를 뒷받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 돈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려면은 고객 애탁금이나 주식형 펀드로 돈이 계속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렇죠. 돈이 안 들어갔던 거네요. 주가가 오르니까 시가총액은 늘어났는데 주식형 펀드나 고객 애탁금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특히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유동성 돈이 안 들어오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실 고객 애탁금이나 주식형 펀드 절대 금액은 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작년 한때 거의 2,200조까지 갔는데요. 네. 지금 1,700조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시가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형 펀드 고객 애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올라가요. 작년 8월에 이게 7.6%였는데 올 9월 보니까 8.5%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상대적인 거여서 높아진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하. 코스피가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2,200조, 1,700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분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좀 올라가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주식 살 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아하.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돈이 안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주식 살 돈은 좀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야죠. 주가가 오를 텐데요. 이 돈이 지금 아까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행에 정기적금 형태로 그렇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돈이 숨어 있는데요. 근데 좀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개가 자기 굴 속으로 숨어 있는데 네. 굴 속에 좀 먹을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3% 주고 4% 주니까 그걸 지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걔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돈들이 다시 주식형 펀드나 고객 애탁금으로 잡히면서 주가가 오를 텐데요. 그때까지는 좀 주식 심리가 그렇게 되려면 좀 개선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지. 근데 주가는 저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요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주가 지수가 3,000 넘었을 때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 30% 저평가됐는데 이때 왜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합니까? 예, 이런 저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더 주식시장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은 하겠지만 예. 그래도 고평가 영역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예. 저평가 영역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떨어질수록 지금은 주식에 더 참여해야 되는 시기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또 예, 닥터 둠이 아니라 희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닥터 라이트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발작. 네. 근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냥 지금 우리 주가도 저평가,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부동자금이 감소하고 있고 뭐 주식 투자 자금이 워낙에 많이 줄어든 상황을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이 심리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예, 쉽지 않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어두운 면보다는 조금 더 밝은 면을 보시면서요.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연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우리 명목 GDP가 아직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들어선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요, 25년 동안 명목 GDP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 GDP하고 그 일본의 니케이 종합지수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는 아직은 아니다. 예, 최소한 저는 5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동안 명목 GDP가 최소한 3%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고려하면은 주가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오르는 시점이다. 근데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뭐 부정적 소식도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 소식보다는 긍정적 소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뭐 경기 침체다, 뭐 환율이 급등했다,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나도 떠날래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다시 오를 시기가 곧 보인다는 듯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대한 심리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좀 잘 세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